나는 가끔 그날의 냄새를 기억한다. 진한 커피 향과 함께 내 삶을 완전히 뒤바꾼 그 남자의 값비싼 오드콜록 냄새? 그 향기는 이제 나에게 희망의 냄새가 아니라 파멸의 냄새, 모든 것을 잃은 자의 후회 냄새로 남아있다. 나는 오늘 밤도 잠 못 이루고 그 향기를 맡는다. 거실 창밖으로는 희미한 가로등 불빛 아래 빗방울이 가느다란 실처럼 내리고 있었다. 빗물에 젖은 거리는 축축한 그림자처럼 내 마음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었다. 나는 이제 모든 것을 잃었다. 사랑도, 가족도, 그리고 가장 중요했던 나 자신조차도. 나는 모든 것이 시작되었던 그 순간을 떠올린다. 아주 평범했던 어느 날, 아침. 내 손에 들린 커피 한 잔이 엎질러지기 전까지는 말이다. 내 이름은 김민지. 이제 40대 중반을 향해 가는 나이. 이혼한 지 3년 차다. 나는 서울의 한적한 골목에 오래된 희망이라는 작은 북카페를 운영하고 있다. 이름과는 달리 이 공간은 희망보다는 고요와 침묵이 더 어울리는 곳이었다. 창밖으로는 계절이 바뀌는 풍경이 느릿하게 지나가고 나는 그저 그 풍경 속에서 먼지처럼 쌓여가는 시간들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었다. 남편과의 결혼 생활은 길고 지루했다. 특별히 불행한 것도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행복하다고 말하기도 어려운 무미건조한 나날들의 연속이었다. 서로에게 더는 감정의 교류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우리는 별다른 다툼 없이 조용히 헤어졌다. 마치 오래된 책의 마지막 장을 덮는 것처럼 이혼 후 나는 딸아이와도 멀어졌다. 딸 지현이는 어릴 때부터 영민하고 야심이 많아. 일찍이 유학길에 올랐다. 처음 몇 년은 그래도 잦은 연락을 주고받았지만 각자의 삶에 충실해지면서 그마저도 뜸해졌다. 한 달에 한두 번. 형식적인 안부 문자만이 우리가 모녀라는 사실을 겨우 상기시켜주는 전부였다. 나는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두 존재를 잃었다. 남편에게서는 삶의 동반자라는 역할을, 딸에게서는 엄마라는 존재의 의미를. 남은 것은 이 작은 카페와 그 안에 갇힌 나 혼자뿐이었다. 오래된 희망은 내게 일종의 피난처였다. 텅 빈 집에 혼자 있는 것이 싫어. 나는 하루의 대부분을 이곳에서 보냈다. 책장에는 손때 묻은 낡은 책들이 빼곡했고 창계는 내가 직접 가꾼 작은 화분들이 놓여 있었다. 사람들은 가끔 이곳에 들러 조용히 책을 읽거나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떠나곤 했다. 나는 그들이 남긴 빈자리를 묵묵히 치우며 그들의 삶에 대해 잠시 상상해보곤 했다. 그들은 어떤 사연을 가졌을까? 그들에게도 나처럼 말 못할 외로움이 있을까? 매일 아침 나는 문을 열고 카페에 들어선다. 텅 빈 공간에 풍기는 씁쓸한 커피 향과 낡은 종이 냄새가 나를 반겨주었다. 습관처럼 앞치마를 두르고 커피 머신을 예열하고 전날 읽다 만 책을 펼친다. 내가 읽는 책의 주인공들도 대부분 나와 비슷한 처지의 외로운 사람들이었다. 그들의 삶 속에서 나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곤 했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외로움 속에 갇혀 누군가 손을 내밀어 주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만 같았다. 나의 일상은 너무나도 평범하고 예측 가능했다. 새벽 일찍 일어나 운동을 하고 카페 문을 열고 점심은 샌드위치로 간단히 때우고
저녁에는 혼자 맥주 한 캔을 마시며 늦은 밤까지 책을 읽는 것. 나는 이 지루하고 반복적인 삶에 익숙해져 있었다. 아니, 익숙해졌다고 믿고 싶었다. 하지만 가끔씩 찾아오는 감정의 파동은 나를 흔들었다. 밤늦은 시간, 딸의 전화가 왔을 때 나는 애써 밝은 목소리로 통화했지만 전화를 끊고 나면 밀려오는 공허함에 한참을 앉아 있었다. 그녀는 이제 어엿한 성인이었고 나 없이도 충분히 잘 살아가고 있었다. 어쩌면 나만 그녀에게 기대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다. 어느 날 아침이었다. 창밖으로는 이른 아침 햇살이 쏟아져 들어와 카페 안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다. 나는 평소와 다름없이 커피를 내리고 있었다. 그때였다. 문이 열리며 한 남자가 들어섰다. 그는 내가 이제껏 보아온 손님들과는 확연히 다른 분위기를 풍겼다. 정교하게 재단된 고급스러운 회색 슈트를 입고 있었고 얼굴에는 피곤함과 함께 날카로운 기색이 서려 있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창가 자리에 앉아 주문을 기다렸다. 나는 그가 풍기는 차가운 아우라에 왠지 모를 긴장감을 느꼈다. 평소와는 달리 손이 조금 떨렸다. 그날의 커피는 유난히 향이 진했다. 그리고 나는 알지 못했다. 이 한 잔의 커피가 내 모든 삶을 산산조각 내버릴 폭풍의 전조가 될 줄은. 나는 그의 주문을 받으러 다가갔다. 그는 메뉴판을 훑어보지도 않고 말했다. 아메리카노. 뜨겁게.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마치 주문이 아니라 명령을 내리는 것 같았다. 나는 그의 시선을 피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얼굴을 자세히 보았다. 날카로운 콧날과 굳게 담은 입술, 그리고 그 차가운 눈빛. 그는 마치 이 세상의 모든 것들에 대해 지루해하는 사람 같았다. 나는 서둘러 커피를 만들었다. 내 손은 그의 존재감 때문인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이런 손님은 처음이었다. 그날은 평소와 달리 손님들이 제법 있었다. 점심시간이 가까워지면서 몇몇 회사원들이 삼삼오오 들어왔고 그들의 수다 소리가 작은 카페를 채우고 있었다. 나는 다른 테이블에 음료를 가져다 주느라 잠시 정신이 없었다. 그때 그의 커피가 완성되었다는 알림음이 울렸다. 나는 유리잔에 담긴 뜨거운 아메리카노를 조심스럽게 트레이에 올렸다. 진한 검은색 액체가 내뿜는 뜨거운 김이 내 손을 간지럽혔다. 그의 자리로 향하던 중 나는 다른 테이블에서 일어서던 손님과 아주 미세하게 부딪혔다. 죄송합니다. 그 아주 작은 충격에 균형을 잃었다. 트레이에 놓인 잔이 기우뚱하더니 쨍그랑하는 소리와 함께 뜨거운 커피가 쏟아져 내렸다. 모든 것이 슬로우 모션처럼 느껴졌다. 커피가 허공을 가르며 그의 앞으로 향하는 모습, 그리고 그의 완벽했던 회색 슈트 위로 뜨겁고 검은 액체가 물감처럼 번지는 순간까지 모든 소리가 사라졌다. 다른 손님들의 작은 비명소리, 쏟아진 잔이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 그리고 내 심장이 미친 듯이 뛰는 소리만 들리는 것 같았다. 나는 그 자리에서 꼼짝도 못하고 굳어버렸다. 그의 하얀 셔츠와 재킷에는 검고 진한 얼룩이 빠르게 퍼져나갔다. 방금 내렸던 뜨거운 커피였다. 분명히 화상을 입었을 텐데 그는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고통스러운 표정은커녕 그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의 동요도 보이지 않았다. 그저 굳은 표정으로
축축한 슈트를 내려다보고 있을 뿐이었다. 어떡해요. 겨우 입을 뗀 내 목소리는 파르르 떨렸다. 나는 온몸이 굳은 채 그의 앞에 무릎이라도 꿇을 기세였다. 내 눈에는 이미 뜨거운 눈물이 고여 있었다. 억장이 무너지는 기분이었다. 나는 이 작은 가게에서 하루 종일 벌어야 겨우 생활비를 충당하는데 저런 고급 슈트에 세탁비는커녕 혹시라도 피부에 화상을 입었다면 어떻게 보상해야 할지 막막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전부 보상해 드릴게요. 세탁비, 치료비, 전부 다요. 정말 죄송합니다. 나는 연신 고개를 숙였다. 나의 진심 어린 사과에도 그는 아무런 말이 없었다. 그저 여전히 차갑고 깊은 눈으로 나를 응시하고 있었다. 그의 시선은 마치 심장이 멎을 것만 같은 무게를 가지고 있었다. 나는 그의 시선이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고 지나가는 것을 느꼈다. 그 시선에는 분노도 짜증도 없었다. 그저 깊은 무미건조함만이 담겨 있었다. 주변의 소음이 다시 들려오기 시작했다. 다른 손님들이 웅성거리는 소리, 바닥에 쏟아진 커피를 걱정스럽게 바라보는 시선들. 나는 모든 것이 나를 향해 쏟아지는 것만 같아 얼굴을 들 수가 없었다. 나는 무너지는 자존심과 함께 이 끔찍한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었다. 괜찮습니다. 그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다. 괜찮을 리가 없어요. 제가 당장이라도 아니, 새 슈트를 사서라도. 나는 말을 더듬으며 어찌할 바를 몰랐다. 그는 그런 나를 잠시 바라보더니 알 수 없는 미소를 지었다. 그것은 조롱에 가까운 미소였다. 새 슈트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김민지 씨, 그는 어떻게 내 이름을 알고 있는 거지? 나는 순간적으로 머릿속이 새하얘졌다. 그는 내 가게의 사업자 등록증을 본 것일까 아니면 나는 그의 눈빛에서 섬뜩한 기운을 느꼈다. 그는 나를 이미 알고 있는 듯했다.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의 키는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컸고 나는 고개를 한참 들어 올려야 그와 눈을 맞출 수 있었다. 커피 얼룩이 선명하게 남아있는 그의 슈트는 여전히 핏이 완벽했다. 그는 주머니에 손을 넣으며 말했다. 보상할 방법이 없는 건 아닙니다. 나는 희미한 희망을 품고 그를 바라보았다. 네, 말씀만 하세요.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겠습니다. 그는 내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고 그 속에는 알 수 없는 욕망이 서려 있는 것 같았다. 그리고 그는 내 평범하고 고요했던 삶을 산산조각 낼 가장 충격적이고도 비현실적인 말을 내뱉었다. 결혼합시다. 이걸로 보상해요. 그 순간 나는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았다. 그리고 동시에 내 안의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어떤 미친 충동이 아주 잠깐 고개를 들었다. 이 지루한 삶에서 탈출할 수 있는 터무니없지만 매혹적인 길. 나는 공포와 함께 알 수 없는 기대감에 사로잡혔다. 그리고 내 삶을 산산조각 낼 그 폭풍의 시작이었다. 그의 말이 내 귀를 울렸다. 결혼합시다. 보상이라니? 결혼으로 나는 그의 말을 이해할 수 없어 멍하니 서 있었다. 머릿속은 온통 혼란으로 가득 차서 한마디도 내뱉을 수가 없었다.
이건 무슨 농담이지? 혹은 나를 조롱하는 것일까? 나는 그 차가운 눈빛 속에서 어떤 대답을 찾아야 할지 알 수 없었다. 농담이 아니라는 것쯤은 아실 겁니다. 그가 말했다. 그는 나의 혼란스러운 표정을 읽은 듯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묻어 있었다. 그는 주변의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고 나에게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나에게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당신은 이미 이혼했고 특별한 사회적 관계도 없으며 무엇보다 조용하고 평범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조건에 완벽하게 부합하죠. 그의 말은 충격적이었다. 나는 그저 우연히 커피를 쏟은 상대가 아니라 이미 그에게 관찰되고 분석되고 선택된 대상이었다는 것인가.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나는 두려움에 몸을 떨었다. 제가 왜 당신과 결혼해야 하죠? 이건 말도 안 돼요. 말은 되죠. 나는 당신의 가게를 살려줄 수 있고 당신의 딸에게 더 나은 미래를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당신의 텅 빈 삶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할 수도 있습니다. 그의 마지막 말은 나의 가장 깊은 곳을 찔렀다. 텅 빈 삶. 그는 정확하게 나를 꿰뚫어 보고 있었다. 나는 그 앞에서 완전히 발가벗겨진 기분이었다. 나는 무너지는 자존심을 억누르고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당신은 누굽니까? 당신의 이름도 모르는 사람과 이재욱입니다. 그는 간단하게 답했다. 자세한 이야기는 밖에서 하죠. 이왕 벌어진 일, 현명한 선택을 하기를 바랍니다. 김민지 씨, 그는 그렇게 명함을 건네고 젖은 슈트 차림으로 태연하게 카페를 떠났다. 그의 명함에는 미래그룹 이재욱 대표라고 쓰여 있었다. 나는 그 이름 세 글자를 멍하니 바라보며 손에 땀을 쥐었다. 미래그룹. 내가 평생 발 디딜 일 없을 것 같았던 거대한 세상의 이름이었다. 그날 밤 나는 그의 전화번호를 찾아 망설이다가 결국 전화를 걸었다.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그 제안을 거절하고 다시 외로운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 또는 이 미친 제안을 받아들이고 완전히 다른 삶으로 뛰어드는 것뿐이었다. 그리고 나는 후자를 선택했다. 내 안의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평범한 삶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어리석고 위험한 욕망이 마침내 고개를 든 것이다. 다음 날 나는 그의 회사 근처 카페에서 그를 다시 만났다. 그는 깨끗하고 완벽한 슈트 차림으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우리의 대화는 사랑이나 감정에 대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철저하게 비즈니스였다. 계약 결혼입니다. 기간은 2년. 그 안에 나는 당신을 내 아내로 소개할 겁니다. 당신은 나에게 완벽한 배경이 되어줄 거고 나는 당신에게 경제적 안정을 보장해 주죠. 그는 냉정하게 조건을 제시했다. 거액의 통장 잔고를 보여주며 내 가게의 부채를 정리하고 새로운 건물을 매입해 주겠다고 했다. 딸의 유학비와 생활비 또한 책임지겠다고 했다. 내가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이었다. 나는 그의 눈빛에서 그의 감정이라고는 조금도 찾아볼 수 없었다. 그저 계산과 목적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나는 내가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을지 두려웠지만 이미 나는 그의 소나귀에 들어간 것 같았다. 며칠 후 우리는 법적으로 부부가 되었다. 서류 몇 장으로 맺어진 관계였다. 우리의 결혼식은 없었다. 대신 나는 그의 저택으로 들어갔다.
그곳은 내가 이전에 살던 작은 집과는 완전히 다른 세계였다. 거대한 규모의 저택은 호화롭고 깨끗했지만 텅 비어 있었다. 그곳에는 사람의 온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다. 나는 그곳에서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되어가는 것을 느꼈다. 이재욱의 아내라는 가면을 쓴 김민지, 우리의 관계는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이루어졌다. 우리는 각자 다른 방을 썼고 함께 식사를 할 때도 대화는 거의 없었다. 그의 삶은 바빴고 나는 그저 그 거대한 저택 안에 존재하는 유령과도 같았다. 하지만 가끔씩 그의 차가운 벽에 작은 균열이 보일 때가 있었다. 어느 날 저녁 나는 혼자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늦은 밤에야 돌아왔다. 나는 습관처럼 그에게 물었다. 식사는 하셨나요? 그는 대답 없이 내 옆에 앉았다. 그의 얼굴은 피곤함으로 가득했고 눈빛에는 씁쓸함이 서려 있었다. 그는 한참 동안이나 아무 말 없이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 순간 나는 그가 단지 차갑고 계산적인 사람이 아니라 내면 깊숙한 곳에 외로움을 숨기고 있는 사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다. 당신은 왜 이런 식으로 결혼을 한 겁니까? 내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외로워서요. 그가 짧게 답했다. 그의 대답은 너무 뜻밖이었다. 그는 나처럼 텅 빈 삶을 살고 있었다. 이 넓은 저택에서 나처럼 혼자였던 것이다. 나는 그에게서 알 수 없는 동질감을 느꼈다. 그리고 그 순간 그가 내게 다가와 입을 맞추었다. 그것은 격정적인 키스가 아니었다. 마치 차가운 강물에 뛰어드는 것처럼 깊고 어둡고 위험한 키스였다. 그것은 사랑의 표현이 아니라 서로의 외로움을 확인하는 행위와도 같았다. 나는 그의 차가운 입술에 내 입술을 맡기며 내가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음을 깨달았다. 이젠 되돌아갈 수 없었다. 나는 이재욱의 아내라는 가면을 썼다. 그 가면은 얇고 투명했지만 일단 쓰고 나니 벗어던질 수가 없었다. 내 삶은 하루아침에 완전히 뒤바뀌었다. 작은 북카페의 주인이었던 나는 이제 서울의 화려한 사교계에 발을 들이게 되었다. 매일 밤 나는 값비싼 드레스를 입고 화려한 보석을 걸치고 재벌가 사람들이 모이는 파티에 참석했다. 사람들은 나를 신기한 눈으로 바라보았다. 이재욱 대표가 갑자기 결혼한 상대가 누구인지, 그녀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궁금증과 호기심이 가득한 시선이었다. 나는 그들의 시선 속에서 어색하게 미소 지으며 완벽한 재벌가 사모님의 역할을 연기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어색하고 불편했다. 익숙지 않은 하이힐은 발을 아프게 했고 낯선 사람들과의 가식적인 대화는 내 영혼을 갉아먹는 것 같았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나는 이 역할에 익숙해졌다. 아니, 익숙해졌다고 스스로를 속였다. 사람들의 찬사와 부러움 섞인 시선 속에서 나는 내가 잊고 살았던 나를 발견하는 듯했다. 나는 더 이상 외롭고 보잘것없는 카페 주인이 아니었다. 나는 모두가 부러워하는 이재욱의 아내였다. 우리의 관계도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다. 계약 결혼이라고는 하지만 우리는 부부의 역할을 연기해야 했다. 공식 석상에서는 자연스럽게 그의 팔짱을 끼웠고 사람들의 눈을 피해 잡은 그의 손은 생각보다 따뜻했다. 나는 그에게서 이전에 느껴보지 못했던 안정감과 보호를 받았다.
그는 나에게 무뚝뚝했지만 작은 부분에서 배려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었다. 피곤해하는 나를 위해 조용히 파티장을 먼저 떠나자고 하거나 내가 좋아하는 책을 아무 말 없이 서재에 가져다 놓는 식이었다. 나는 그런 그의 행동들에서 그가 단지 계약 때문에 나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나에게도 마음을 열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착각에 빠졌다. 나는 점점 내 과거의 삶에서 멀어졌다. 예전 친구들의 전화가 걸려오면 나는 바쁘다는 핑계로 전화를 받지 않았다. 나의 소박하고 조용한 삶은 이제 이 화려하고 위험한 삶에 비해 초라하게 느껴졌다. 가장 마음이 아팠던 것은 딸 지현이의 연락이었다. 한 달에 한두 번 오던 연락이 내가 답장을 미루고 전화를 받지 않는 횟수가 늘어나면서 더 뜸해졌다. 나는 그녀에게 나의 새로운 삶에 대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이 거짓된 행복이 그녀에게 어떤 상처를 줄지 두려웠다. 나는 이 관계가 영원할 것이라고 믿고 싶었다. 하지만 모든 관계에는 늘 균열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기 마련이었다. 그 균열은 재욱 씨의 고모, 이지영 여사로부터 시작되었다. 그녀는 미래그룹의 창업주인 재욱 씨, 아버지의 여동생으로 그룹 내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인물이었다. 나는 한 파티장에서 그녀와 마주쳤다. 그녀는 날카로운 눈으로 나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비웃음 섞인 표정으로 말했다. 이재욱 대표의 아내라고 들었어요. 그런데 참 신기하네. 대표님이 이런 스타일을 좋아하셨나. 그녀의 말에는 조롱과 의심이 가득했다. 나는 당황했지만 애써 침착한 표정으로 미소 지었다. 고모님께 좋은 인상을 드리지 못한 것 같네요. 하지만 저희 남편과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 남편 하하. 재미있는 표현이네요. 두 분이 만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남편이라는 말이 나와. 커피 한 잔 엎지른 걸로 결혼을 했다는 소문이 돌던데 혹시 정말인가요? 나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그 소문은 대체 어떻게 퍼진 것일까? 그녀는 나의 당황한 표정을 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나는 그저 대표님의 행복을 바랄 뿐이에요. 하지만 세상에 공짜는 없는 법이죠. 특히 이 집안에서는 더더욱 조심하는 게 좋을 겁니다. 껍데기만 남은 결혼은 언제든 깨지기 쉬우니까. 그녀의 차갑고 경고 어린 말은 내 심장을 칼로 찌르는 것 같았다. 나는 그제야 내가 얼마나 위험한 곳에 발을 들여놓았는지 깨달았다. 이 화려한 삶은 언제든 무너질 수 있는 모래성이었다. 재욱 씨에게는 내가 필요했지만 그에게는 언제든 나를 버릴 수 있는 힘이 있었다. 그리고 그의 주변 사람들은 우리의 관계를 예리하게 의심하고 있었다. 나의 가면은 언제든지 벗겨질 수 있었다. 나는 이 화려한 감옥 속에서 더 깊은 외로움과 불안을 느끼기 시작했다. 이 모든 것이 거짓이라는 사실이 나를 짓눌렀지만 나는 이미 이 거짓말에서 벗어날 힘을 잃어버린 후였다. 나는 점점 더 이 어둠 속으로 가라앉고 있었다. 나는 이재욱의 아내라는 타이틀 아래 생전 처음 겪는 세상의 한복판에 서 있었다. 사람들은 나에게 미소 지으며 말을 걸었고 나는 그들의 질문에 능숙하게 대답했다. 내 대답의 대부분은 거짓이었지만 아무도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했다. 어차피 그들은 나의 진심에는 관심이 없었다. 그들은 그저 이재욱 대표의 곁에 있는 여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녀가 재벌가의 삶에 어떻게 녹아들었는지를 궁금해할 뿐이었다. 나는 그들의 궁금증을 만족시켜주는 존재였다. 그리고 솔직히 나는 그들의 시선을 즐기기 시작했다. 오래된 북카페의 주인일 때는 아무도 나에게 주목하지 않았다. 나는 그저 배경에 불과했다. 하지만 이제 나는 이 화려한 무대 위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주인공이었다. 값비싼 옷을 입고 낯선 사람들과 어울리며 내 이름이 아닌 사모님이라는 호칭으로 불리는 삶은 나에게 일종의 중독처럼 다가왔다. 이 모든 것이 거짓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나는 이 달콤한 거짓말 속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나는 이재욱이 제공하는 안정과 권력의 껍데기 속에서 진짜 나 자신을 잊어버리고 있었다. 그와 나의 관계는 점차 깊어지는 듯했다. 어느 날 밤, 그는 늦게 돌아와서도 서재에서 서류를 보며 밤샘을 했다. 나는 조용히 따뜻한 차를 끓여 그의 앞에 내려놓았다. 그는 놀란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늘 차갑고 단호했지만 그날 밤의 눈빛은 무언가에 지친 듯 깊은 외로움이 서려 있었다. 괜찮아요. 내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는 잠시 망설이더니 서류를 옆으로 밀어놓고 말했다. 이번 프로젝트가 쉽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교묘하게 우리를 압박하고 있어요. 그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려 하겠죠. 그의 말에서 나는 기업 세계의 냉혹함과 잔혹함을 엿보았다. 그가 짊어진 책임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그의 어깨가 얼마나 짓눌려 있는지 어렴풋이 느낄 수 있었다. 나는 아무 말 없이 그의 손을 잡았다. 나의 행동에 그는 조금 놀란 듯했지만 이내 나의 손을 놓지 않았다. 그는 나의 따뜻한 천에 기대어 잠시 눈을 감았다. 그 순간 나는 우리가 계약 관계가 아닌 진짜 부부처럼 느껴졌다. 나는 그의 지친 영혼에 기댈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된 것 같았다. 그 작은 착각은 나의 외로움을 따뜻하게 감싸주었고 나는 그에게 더 깊이 빠져들었다. 하지만 그 따뜻함은 오래가지 않았다. 나는 그의 방에서 우연히 한 서류를 보게 되었다. 그것은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복잡한 내용의 계약서였다. 나는 호기심에 내용을 훑어보다가 위약금이라는 항목 아래에 적힌 금액을 보게 되었다. 그 금액은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나의 이름이 명시되어 있었다. 만약 내가 계약을 어길 시 내가 이재욱에게 지불해야 할 위약금이었다. 내 손은 차갑게 식어갔다. 나는 그가 나를 진심으로 받아들였다고 믿고 있었지만 그는 여전히 나를 언제든 버릴 수 있는 존재. 계약서 한 장으로 묶인 사람으로 여기고 있었다는 사실에 가슴이 아팠다. 그리고 나는 그의 삶 속에 숨겨진 어둠을 조금씩 보게 되었다. 그는 종종 새벽에 누군가와 전화 통화를 했다. 그의 목소리는 냉정하고 날카로웠으며 통화 내용은 내가 이해하기 어려운 협박과 지시로 가득 차 있었다. 한 번은 그의 운전기색에서 들은 이야기가 있었다. 재욱 씨가 자신에게 불이익을 주려는 사람을 한순간에 파멸시켰다는 이야기였다. 그는 그저 능력 있는 기업가가 아니라 목적을 위해서라면 어떤 수단도 가리지 않는 잔혹한 사람이었다. 나는 그가 나에게 보여주었던 부드러움과 다정함이 모두 가면에 불과했다는 사실에 몸서리를 쳤다. 나는 이 화려한 세계의 뒷면을 보았다. 그것은 성공이라는 이름 아래 숨겨진 배신,
권력 다툼, 그리고 인간적인 도리를 저버린 잔혹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나는 더 이상 이 모든 것을 즐길 수 없었다. 내 안의 환상은 산산조각 났다. 나는 이재욱이라는 사람에게서 벗어나고 싶었지만 이미 나는 그의 소나귀에 너무 깊이 들어와 있었다. 그가 내게 해준 모든 것들이 이제는 나를 옥죄는 사슬이 되어 버렸다. 나는 황금빛 감옥에 갇힌 채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모래성 위에서 불안에 떨고 있었다. 내가 마셨던 달콤한 거짓말의 끝에는 씁쓸한 독약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섬뜩한 예감이 들었다. 나는 이제 거짓말을 공기처럼 자연스럽게 들이마시고 내쉬는 사람이 되었다. 내 삶은 두 개의 세상으로 나뉘어져 있었다. 하나는 이재욱의 아내로서의 화려하고 완벽한 세상이었고, 다른 하나는 그 세상 뒤에 숨겨진 불안과 공포, 그리고 진짜 나 김민지가 살고 있는 초라한 세상이었다. 나는 매일 밤낮으로 이 두 세상을 오가며 스스로가 어떤 세상에 속해 있는지도 헷갈릴 지경이었다. 불면증에 시달렸고 거울 속에 나는 늘 창백하고 초췌해 보였다. 가짜 미소를 짓는 데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소모한 탓이었다. 나의 가장 큰 거짓말은 내 오랜 친구인 희선에게 시작되었다. 그녀는 내가 작은 카페를 운영하던 시절부터 나를 지켜봐 온 유일한 사람이었다. 그녀는 어느 날 불쑥 전화를 걸어왔다. 민지야? 너 요즘 무슨 일 있어? 카페에 가도 문이 닫혀 있고 전화도 잘 안 받아서 걱정했어. 나는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그녀의 순수한 걱정의 목소리는 나의 죄책감을 더욱 키웠다. 나는 애써 밝은 목소리를 가장하며 말했다. 아, 희선아 미안해. 요즘 일이 좀 바빠서 새로 사업을 시작했거든. 그래서 카페는 잠시 문을 닫았어. 무슨 사업을 갑자기 나한테 아무 말도 없이 그녀의 목소리에는 의아함과 서운함이 섞여 있었다. 나는 더 복잡한 거짓말을 만들어내야 했다. 나는 재욱 씨의 도움을 받아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다는 식으로 둘러댔다. 다행히 그녀는 순진한 성격이라 나의 말을 믿어주는 듯 했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의심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나는 그녀의 의심이 언젠가 진실을 파헤칠까 두려웠다. 하지만 나에게 가장 큰 고통을 준 것은 딸 지현이의 전화였다. 그녀는 가끔씩 영상통화를 걸어왔는데 나는 그녀의 순수한 눈을 똑바로 쳐다볼 수가 없었다. 나는 늘 어색하게 웃으며 배경에 재욱 씨의 저택이 보이지 않도록 조심했다. 엄마, 요즘 이상해. 왠지 모르게 불안해 보여.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지? 아빠랑은 가끔 연락하고 있는데 아빠는 엄마가 잘 지낸다고 하더라고. 혹시 재혼했어? 지현이의 말에 나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아졌다. 나의 거짓말은 남편뿐만 아니라 내 딸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나는 겨우 웃음을 지으며 무슨 소리야? 재혼이라니? 엄마는 그냥 일이 좀 바빠서 그래. 라고 둘러댔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이미 나의 거짓말을 간파한 듯했다. 나는 그녀의 전화가 끊기자마자 온몸의 힘이 빠져나가 주저앉고 말았다. 내 삶의 모든 것이 거짓으로 쌓아 올린 모래성이었다. 한편 재욱 씨의 본성은 점점 더 노골적으로 드러났다. 그의 집무실은 늦은 밤까지 불이 꺼지지 않았다. 나는 그가 다른 사람과 통화하는 내용을 우연히 엿듣게 되었다. 그 녀석들, 기어코 배신을 했더군.
철저하게 밟아 다시는 이 바닥에서 발붙이지 못하게 만들어 알았나. 그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고 그 안에는 잔인함이 서려 있었다. 나는 그가 단지 냉철한 사업가가 아니라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라면 인간의 존엄성 따위는 쉽게 짓밟아버리는 무서운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가 나에게 보여주었던 가끔의 다정함과 부드러움은 모두 계산된 행동이었을 뿐이었다. 나는 그저 그의 완벽한 그림을 위한 소품, 언제든 버려질 수 있는 존재였다. 어느 날 저녁, 재욱 씨는 늦은 회식으로 인해 만취 상태로 돌아왔다. 나는 그의 옷을 벗겨주다가 그의 재킷 안주머니에서 작은 쪽지를 발견했다. 그것은 찢어진 종이 조각이었는데 그 위에는 알아볼 수 없는 글씨가 휘갈겨져 있었다. 스케약, 3개월 파기, 그리고 그 뒤에는 지분 양도라는 단어가 선명하게 쓰여 있었다. 나는 그 종이 조각을 보자마자 등골이 서늘해졌다. 그것은 마치 내가 지금 딛고 있는 땅이 꺼지기 직전이라는 경고처럼 느껴졌다. 나는 이재욱과 나의 관계가 단순한 계약 결혼이 아니라 미래그룹의 거대한 지분 싸움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나는 그의 소나귀에 놀아나는 한낱 꼭두각시에 불과했다. 모든 것을 잃을지도 모르는 상황이었다. 내가 쏟았던 한 잔의 커피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내 삶을 파멸로 이끄는 가장 위험한 첫걸음이었다. 나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고 그 끝이 어디인지 모르는 절벽을 향해 가고 있었다. 그 작은 쪽지는 내 손에 들린 채 축축하게 땀으로 젖어 있었다. 나는 그 의미심장한 단어들을 곱씹으며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다. 내가 맺은 이 계약이 단순한 결혼이 아니라는 것을, 내가 지금 거대한 파도에 휩쓸린 작은 조각배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달은 순간이었다. 나는 더 이상 이 화려한 감옥에 머무를 수 없었다. 내 마음속에는 탈출해야 한다는 절박한 외침이 울리고 있었다. 얼마 후 우리는 중요한 자선 갈라 디너에 참석했다. 이재욱은 다른 때와 마찬가지로 완벽한 모습이었다. 그는 나의 손을 잡고 사람들에게 미소 지으며 인사를 건넸다. 그들의 눈에는 존경과 부러움이 가득했다. 나는 그의 곁에서 완벽한 아내의 역할을 연기했지만 내 심장은 불안에 떨고 있었다.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질 것만 같았다. 그리고 나의 예감은 틀리지 않았다. 저녁 식사가 끝날 무렵 한 중년의 남자가 우리에게 다가왔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고 이재욱을 향한 증코심이 그대로 드러나 있었다. 이 대표님? 오랜만이군요. 잊지 않으셨겠죠. 박정우입니다. 나는 그 이름이 낯설지 않았다. 이전에 재욱 씨가 통화하며 밟아버리겠다고 말했던 바로 그 사람 같았다. 나는 불안감에 재욱 씨의 팔을 잡았다. 재욱 씨는 미소를 지운 채 차가운 눈빛으로 그를 응시했다. 박 사장님, 여기서 뵙게 될 줄이야. 나의 딸이 당신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어요. 당신이 내 딸을 파멸시켰다고. 박정우 씨는 고함을 지르며 재욱 씨의 멱살을 잡으려 했다. 경호원들이 재빨리 그를 제지했지만 그의 목소리는 이미 연회장 전체에 울려 퍼졌다. 이 대표님의 완벽한 가면 뒤에는 파렴치한 짓을 일삼는 괴물이 숨어 있었지.
당신의 첫 번째 부인도 당신의 계략에 놀아나서 파멸했잖아. 이 여자도 똑같을 겁니다. 결국엔 당신 손에 파멸하게 될 거라고. 그의 말은 내 심장에 꽂히는 비수와 같았다. 나는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어버리는 것을 느꼈다. 첫 번째 부인. 나는 그제야 이재욱이 이전에 결혼한 적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그 결혼 또한 불행하게 끝났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었다. 나는 그의 손을 뿌리치고 한 발자국 뒤로 물러섰다. 그는 나의 흔들리는 눈빛을 보며 차갑게 말했다. 보셨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당신도 저 여자처럼 될 겁니다. 재욱 씨는 당황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았지만 이내 냉정함을 되찾았다. 그는 경호원들에게 박정우 씨를 내보내라고 지시한 뒤 내 손을 잡아 끌고 연회장을 빠져나갔다. 그는 단 한마디의 변명도 하지 않았다. 그의 차가운 소나귀에 잡힌 채 나는 그저 꼭두각시처럼 끌려갈 뿐이었다. 저택으로 돌아온 뒤 나는 재욱 씨에게 모든 것을 묻기로 결심했다. 나는 더 이상 이 거짓말 속에서 살고 싶지 않았다. 당신 정말 결혼한 적이 있었군요. 왜 나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요? 그리고 박정우 씨의 말은 무슨 뜻이죠? 나도 당신에게 놀아나는 건가요? 이제 그만하고 싶어요. 제발 나를 놓아줘요. 나는 눈물을 흘리며 그에게 애원했다. 그는 나의 눈물을 보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이제 와서 놓아달라고 김민지 씨. 당신은 이미 너무 깊이 들어왔습니다. 당신의 가게는 이미 내 명의로 넘어왔고 당신의 딸 학비는 내가 제공하고 있지. 내가 당신을 놓아주면 당신은 다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박정우 같은 사람들은 언제든 당신에게 해를 입힐 수도 있지요. 그의 말은 협박이었다. 나는 그제야 내가 얼마나 위험한 상황에 빠져 있는지 깨달았다. 그는 나에게 자유를 주지 않을 것이었다. 나는 그의 소나귀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나는 그의 눈빛에서 내가 이전에 보았던 외로움이 아닌 나를 완전히 소유하려는 잔혹한 욕망을 보았다. 그날 밤 나는 딸 지현이에게서 영상통화가 걸려왔다. 나는 재빨리 눈물을 닦고 그녀의 전화를 받았다. 엄마, 뉴스 봤어. 엄마랑 아빠랑, 아니, 이재욱 씨랑 같이 있는 사진이 나왔어. 그리고 그 아저씨가 소리 지르는 것도 봤어. 엄마, 정말 괜찮아. 내가 지금 한국으로 갈게. 엄마 옆에 있어줄게. 딸의 걱정 어린 목소리에 나는 울음을 참을 수 없었다. 나는 그녀에게 모든 것을 말하고 싶었지만 재욱 씨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나는 그녀를 지키기 위해 더 깊은 거짓말에 늪으로 빠져들어야 했다. 지현아, 엄마 괜찮아. 걱정하지 마. 네 학업에 충실하렴. 엄마는 네가 무사히 졸업하고 돌아오는 것만 바랄 뿐이야. 사랑해. 나는 그녀에게 거짓된 안심을 주고 전화를 끊었다. 거울 속의 나는 더 이상 내가 아니었다. 나는 모든 것을 잃었고 이제는 내 딸과의 관계마저 잃어가고 있었다. 이 결혼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파멸로 이끌기 위한 함정이었다. 나는 모든 것을 잃은 채 이재욱이라는 괴물의 소나귀에 갇혀 있었다. 모든 것이 무너지는 데는 단 하루면 충분했다. 그날 아침 나는 평소처럼 이재욱의 곁에서 아침 식사를 하고 있었다.
겉보기에는 완벽한 부부의 모습이었지만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정적 속에서 나는 불안감에 휩싸여 있었다. 그때 재욱의 비서가 다급하게 뛰어 들어왔다. 그의 얼굴은 새파랗게 질려 있었다. 대표님, 큰일 났습니다. 신문과 인터넷에 기사가 떴습니다. 비서가 내민 태블릿 PC 화면에는 재욱과 내가 함께 있는 사진과 함께 충격적인 헤드라인이 떠 있었다. 미래그룹 이재욱 대표, 거짓 결혼의 전말, 평범한 카페 주인을 이용한 후계구도 싸움. 그녀는 한낱 도구였을 뿐. 기사는 우리의 계약 결혼 사실을 낱낱이 파헤치고 있었다. 내가 우연히 커피를 쏟은 상대가 이재욱이었고 그가 그의 고모인 이지영 여사와의 경영권 분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 안정적인 가정을 꾸미는 연극이 필요했다는 내용이었다. 기사에는 내 이름과 사진, 그리고 심지어 내가 운영하던 작은 북카페의 위치까지 상세하게 적혀 있었다. 나는 그 자리에서 심장이 멎는 것만 같았다. 박정우 씨와 같은 재욱의 정적들이 터트린 폭탄이었다. 재욱은 침착하게 비서에게 말했다. 변호사들에게 연락해 기사를 전부 내리게 해 언론 대응팀을 가동하고 저 기자에게는 이 바닥에서 다시는 발붙이지 못하게 만들어. 그의 목소리는 냉정했지만 그 속에는 분노가 서려 있었다. 그는 자신의 이미지가 실추되는 것에 대해 분노하고 있었다. 내 인생이 산산조각 나는 것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의 걱정도 없었다. 나는 그제야 내가 그에게 어떤 존재인지 확실하게 깨달았다. 나는 그저 쓰고 버리는 소모품에 불과했다. 세상은 나를 향해 잔인한 손가락질을 해댔다. 신데렐라의 꿈을 꾼 가련한 여자가 아니라 돈을 노린 속물이라고 비난했다. 나의 SNS는 욕설로 가득 찼고 내가 운영하던 북카페는 가식의 장소라며 악의적인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다. 나는 더 이상 세상 밖으로 나갈 수가 없었다. 나는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잃었다. 재욱이 제공했던 화려한 옷과 보석은 모두 가짜였고 나의 삶은 이제 진흙탕에 처박힌 꼴이 되었다. 가장 마음이 아팠던 것은 딸 지현이에게서 온 문자였다. 엄마, 뉴스 봤어. 엄마가 이재욱 씨와 결혼한 이유가 거짓말이었다고 내가 엄마에게 전화했을 때 왜 그렇게 불안해했는지 이제 알겠어. 엄마, 나 정말 실망했어. 엄마는 왜 나에게 거짓말을 한 거야? 이제 엄마가 누군지 모르겠어. 우리 당분간 연락하지 말자. 나는 그 문자를 읽는 순간 온몸이 산산조각 나는 것을 느꼈다. 나에게 남은 유일한 희망. 내 삶의 가장 소중한 존재인 딸마저 내게 등을 돌린 것이다. 나는 그녀에게 모든 것을 말해주고 싶었지만 이제는 늦어버렸다. 내가 쌓아 올린 거짓말의 탑이 무너지면서 가장 소중한 것을 잃은 것이다. 재욱은 나를 찾아왔다. 그의 얼굴은 차갑고 냉정했다. 나는 눈물을 흘리며 그에게 말했다. 당신이 나에게 한 짓,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나는 당신을 믿었는데 당신은 나를 이용했을 뿐이잖아. 그는 나의 말에 비웃음을 보냈다. 당신은 날 이용하려 한 적 없나요? 김민지 씨, 당신의 지루하고 외로운 삶에서 벗어나고 싶었지. 그저 남들이 부러워하는 삶을 살고 싶었지. 당신의 그 욕망이 나와 만난 이유입니다. 우리는 서로의 욕망을 이용한 것뿐이야. 그의 말은 틀리지 않았다.
나는 내 안의 외로움과 허영심을 감추고 이 거짓된 삶에 뛰어들었다. 나는 그에게 이용당한 피해자이면서도 동시에 내 자신의 욕망에 눈이 먼 가해자이기도 했다. 그는 이내 차갑게 말했다. 이제 당신의 역할은 끝났습니다. 계약서대로 당신에게 지급될 위약금은 없을 겁니다. 당신이 날 이용한 만큼 나도 당신에게서 모든 것을 가져가야겠지. 내일부터 이 집에서 나가줘. 나는 더 이상 그에게 매달릴 힘도 없었다. 그는 차갑게 돌아서서 떠났다. 나는 텅 빈 거실에 혼자 남아 내가 겪었던 모든 일들이 꿈이었기를 바랐다. 하지만 내 손에 들린 지현이의 문자 메시지는 이 모든 것이 현실이라는 것을 다시금 상기시켜 주었다. 나는 모든 것을 잃은 채 가장 깊은 곳의 바닥까지 추락했다. 나를 파멸로 이끈 것은 한 잔의 커피가 아니라 그 커피에 담겨 있던 나의 미련하고 어리석은 욕망이었다. 나는 다시 나 혼자가 되었다. 그가 내게서 모든 것을 앗아간 후 나는 다시금 내가 살던 세상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그곳은 내가 떠나왔던 곳과는 완전히 다른 곳이었다. 오래된 희망이라는 이름의 북카페는 이미 다른 사람의 손에 넘어갔다. 내가 직접 꾸몄던 화분들은 사라졌고 손때 묻은 낡은 책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나는 그 카페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마치 나의 존재가 이 세상에서 지워진 것처럼 그곳에는 더 이상 내가 존재했던 흔적이 남아있지 않았다. 그는 나에게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다. 위약금은커녕 내가 그에게서 받았던 모든 것들을 돌려주어야 했다. 나는 다시 작은 월세방으로 돌아왔다. 그곳은 예전의 내 집보다 훨씬 작고 초라했다. 벽에는 곰팡이가 피어 있었고 창밖으로는 시끄러운 공사 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그 소리 속에서 내가 갇혔던 황금빛 감옥의 고요함을 그리워했다. 씁쓸한 아이러니였다. 나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세상은 나를 비난하고 조롱했다. 어떤 직장을 구하려고 해도 내 이름 석자를 알아보는 사람들은 나를 경멸의 시선으로 바라보았다. 나는 더 이상 아무에게도 기댈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 친구 희선이에게서도 연락이 끊겼다. 그녀는 내가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에 실망했고 나는 더 이상 그녀에게 어떤 변명도 할 수 없었다. 나는 이제 진정한 의미의 혼자였다.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딸 지현이의 침묵이었다. 나는 매일같이 그녀에게 문자를 보냈다. 나의 잘못을 빌고 그녀에게 사랑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녀에게서 돌아오는 답장은 없었다. 내가 보낸 메시지 옆에는 늘 읽지 않은 표시만 남아 있었다. 나는 내가 이룬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지만 가장 아픈 것은 그녀를 잃었다는 사실이었다. 나는 그녀에게 완벽한 삶을 보여주고 싶다는 어리석은 욕망에 사로잡혀 그녀에게 가장 중요한 존재였던 엄마의 모습을 스스로 지워버렸다. 나는 밤마다 잠 못 이루고 그가 했던 말들을 곱씹었다. 당신은 날 이용하려 한 적 없나요? 그의 말은 틀리지 않았다. 나는 내 외로움을 채우고 텅 빈 삶을 벗어나고 싶다는 욕망에 눈이 멀어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나는 스스로 걸어 들어간 함정 속에서 모든 것을 잃었다. 내가 꿈꾸었던 화려한 삶은 한순간의 신기루에 불과했고
그 끝에는 더 깊고 어두운 절망만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슈트에 쏟았던 한 잔의 커피. 그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다. 그것은 나를 새로운 삶으로 이끌어줄 열쇠가 아니라 나의 삶을 완전히 파멸로 몰아넣는 비극의 시작이었다. 나는 그의 슈트값을 보상하기 위해 결혼을 했지만 그가 진정으로 원했던 보상은 나의 영혼이었다. 그리고 나는 그에게 나의 영혼을 기꺼이 내어주었다. 나는 모든 것을 잃었다. 사랑도, 명예도, 그리고 나 자신도. 나는 오늘 밤도 창밖을 바라본다. 가느다란 빗줄기가 창문을 타고 흐르고 있었다. 그 빗방울들은 마치 나의 눈물처럼 보였다. 나는 서랍 속에서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다. 빛바랜 사진 속에는 어린 지현이가 환하게 웃고 있었다. 나는 그 사진을 손에 쥐고 한참을 바라보았다. 그때는 내 삶이 이렇게 비극적인 결말을 맞을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 나는 그 사진을 가슴에 품고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내가 남은 생 동안 감당해야 할 것은 이 깊고 영원한 외로움과 되돌릴 수 없는 후회뿐이었다.